캄보디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방비 차이만 10배,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진 듯 보였던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에서 캄보디아의 국가 기능이 단 며칠 만에 마비됐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동시에 닫혔고 정권의 자금줄이던 카지노 단지들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만든 것은 미사일 폭격도 대규모 전투도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에 조용히 떠있던 단 한 척의 대한민국산 호위함, 120시간 동안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린 그 선택. 대체 무엇이 이 전쟁의 규칙을 바꾼 것일까요? 아주 잠깐,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체급 차이가 이렇게 큰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저는 카를로스 멘데스, 브라질 해군 제독 출신입니다. 27년간 전장을 숫자로 읽어왔죠. 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 충돌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전력표를 펼쳤습니다. 병력 비율 3대1, 국방비 차이 10대1. 캄보디아 공군은 운용 불능 상태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이건 전쟁이라 부를 수 없다. 그런데 태국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응징이 아니었죠. 저는 남미에서 범죄가 군사화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전쟁은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는 걸요. 사무실 창밖으로 상파울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에 집중했죠.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태국 육군 24만 명, 캄보디아 8만 명. 병력만 봐도 3배 차이였습니다. 국방비는 더 극명했죠. 연간 75억 달러 대 6억 달러. 10배가 넘었습니다. 공군 전력은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태국은 F-16과 그리펜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4세대 전투기들이었죠. 캄보디아는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운용 가능한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방공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캄보디아가 보유한 건 수도 프놈펜 주변의 구형 대공포 몇 기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국가 방어가 아니라 정권 보호용이었죠. 영토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식어 있었죠. 27년간 해군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제공권이 없으면 전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일방적 타격만 있을 뿐입니다. 방어할 수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충돌은 72시간 안에 끝날 거라고요. 태국이 원하는 타격을 가하고 철수할 거라고요. 국제사회 압력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최신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태국군의 움직임은 단기 응징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국경 지역에 병력이 계속 증강되고 있었죠. 2사단, 3사단 규모의 부대가 전진 배치됐습니다. 포병 부대도 이동했습니다.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이 국경 인근에 집결했죠. 보급선도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야전 병원, 탄약 집적소, 연료 보급로. 이건 며칠짜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전 준비였습니다.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뭔가 계산이 맞지 않았죠. 체급이 10배 차이 나는 상대를 두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압도적 우위를 가진 쪽은 보통 빠르게 끝냅니다. 타격 목표를 정하고 72시간 안에 작전을 완료하죠. 국제사회 비난을 최소화하려면 그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태국은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병력을 늘리고 진지를 구축하고 장기 작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남미에서 봤던 패턴들을요. 콜롬비아가 에콰도르 국경 너머 파르크 게릴라 거점을 타격했을 때 2008년이었죠. 작전 시간은 17분이었습니다. 타격하고 즉시 철수했습니다. 명분을 확보하고 국제사회 비난이 커지기 전에 끝냈던 겁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존 불법 채굴 조직을 소탕할 때 헬기 작전으로 48시간 안에 끝냈죠.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달랐습니다. 철수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국경 분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표적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국경선은 명분일 뿐이고 진짜 목표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도.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분쟁 지역은 프레아 비히어 사원 일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민감한 곳이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가치는 높지 않았습니다. 산악 지형의 인구도 적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죠. 그런 곳을 두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시선을 국경에서 캄보디아 내륙으로 옮겼습니다. 포이펫, 시아누크빌, 바벳, 카지노 단지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시설들이었죠. 심장이 한번 뛰었습니다. 남미에서 봤던 그 패턴. 범죄 조직이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정권과 결탁할 때 국가는 개입하지만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불법 무장 해체, 국경 안보. 이름만 바뀔 뿐 구조는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태국 정부의 공식 발표문을 다시 읽었죠. 국경 안보 강화, 불법 활동 차단, 조직 범죄 소탕. 범죄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영토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태국은 국경선을 다투는 게 아니었습니다. 명분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장기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조를요. 영토 분쟁은 국제사회가 개입합니다. 하지만 범죄 소탕은 다릅니다.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분이 있으면 체급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압도적 우위가 정당성을 얻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선 태국군 차량 행렬이 계속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해군 전력. 태국 해군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차크리 나루에 베탐. 소형이지만 상징적 의미가 컸죠. 그리고 최신 호위함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건조된 함정. 푸미폰 아두냐 대탐. 3,600톤급 호위함. 2019년 취역. 태국 해군의 주력함이었습니다.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이 함정이 지금 작전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상 봉쇄 작전. 캄보디아 연안 접근 차단. 작전 지속 시간이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함정 교체 없이 계속 작전 중이라는 내용도 있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48시간 이상 고강도 작전을 유지하면 승조원 피로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시스템도 무리가 갑니다. 교체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함정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조선. 익숙한 이름이었죠. 상업조선에선 세계 최강입니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전부 한국이 만듭니다. 하지만 군함은 달랐습니다. 전장은 공장과 다르니까요. 그런데 왜 이 함정이 계속 언급됩니까?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산 함정. 작전 지속성. 해상 봉쇄. 이 세 단어를 적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있었습니다. 이 분쟁의 중심에 보이지 않는 축이 하나 더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건 바다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상파울루의 밤하늘. 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지도가 선명했습니다. 태국만. 캄보디아 해안선. 그리고 그 위를 지키는 함정 한 척.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죠. 커피를 내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태국 공군 작전 현황부터 확인했죠. F-16 전투기 8대가 국경 상공을 순환 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펜도 4대가 대기 중이었죠. 24시간 제공권 유지 태세였습니다. 캄보디아는 대응할 수단이 없었죠. 전투기가 없으니까요. 지상에서 올려다보는 것 외엔 할 게 없었습니다. 방공포도 사거리가 짧았죠.
고도 5,000m 이상 전투기는 손댈 수 없었습니다. 제공권이 없다는 건 선택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과거 작전들을 떠올렸습니다. 걸프전, 코소보전, 이라크전. 전부 하늘부터 장악했죠. 제공권 확보 후엔 지상군이 일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상대는 숨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 상공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죠. 정찰기가 24시간 감시했습니다. 드론도 투입됐죠. 캄보디아군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 포착됐습니다. 은폐도 기동도 불가능했죠. 하늘이 닫히면 땅도 얼어붙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태국 공군의 타격 강도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폭격 횟수도 적었죠. 제공권을 장악했으면 보통 집중 타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태국은 그러지 않았죠. 왜입니까?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선, 그리고 바다. 태국만이 보였죠. 캄보디아 해안선은 약 440km.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했죠. 바다가 열려 있으면 보급로가 생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이 공중 타격을 자제하는 이유를 알았죠. 지상 초토화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고립이 목표였죠. 그리고 고립은 바다에서 완성됩니다. 진짜 전장은 바다였습니다. 저는 태국 해군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병력 7만 명, 함정 80여 척. 그중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죠. 차크리 나루의 배탐.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소형이었습니다. 만재 배수량 1만 1,000톤. 미국이나 중국 항모에 비하면 작았죠. 헬기 6대와 수직 이착륙기 몇 대를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화력도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상징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은 무기가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항공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건 해상 전역 지배를 뜻하죠. 상대는 항모 전단 작전 반경 안에선 숨을 곳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해군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소형 초계정 몇 척, 노후 함정 몇 척, 해상 방어 능력이 전무했죠. 태국 항모 전단 앞에선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다는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저는 최신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태국 해군이 캄보디아 해안에 봉쇄선을 구축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시아누쿠비랑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코콩항도 막았죠. 상선 이팡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경제가 멈춥니다. 보급이 끊깁니다. 고립이 시작되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죠.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중 봉쇄와 해상 봉쇄. 둘이 맞물리면 캄보디아는 선택지를 잃습니다. 육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태국이 국경을 막았죠. 베트남과 라오스를 통한 우회로가 있긴 했지만 용량이 작았습니다. 대규모 보급은 불가능했죠. 결국 캄보디아는 갇힙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한 함정이 계속 등장했죠. 푸미폰 아두냐 대탐. 어제도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태국 해군 호위함. 한국에서 건조된 배였죠. 보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회색 함체. 깔끔한 설계. 3,600톤급. 크지 않았죠. 하지만 작전 중심에 계속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함정 재원을 찾았습니다. 최대 속력 28노트. 항속거리 4,000에리. 표준적 수치였죠. 특별히 빠르거나 멀리 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무장도 확인했습니다. 함포 1문. 대한미사일 8발. 대공미사일 16발. 어뢰. 적절한 수준이었죠.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배가 봉쇄선 핵심입니까? 저는 작전 지속 시간을 다시 봤습니다. 이 함정은 72시간째 작전 중이었죠. 교체 없이요. 일반적으로 48시간 넘어가면 승조원 피로도가 급상승합니다. 전투 효율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 배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27년 해군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작전 지속성은 설계에서 나옵니다.
승조원 공간 배치, 자동화 시스템, 피로도 관리.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배가 오래 버팁니다. 급조된 배는 48시간을 못 넘깁니다. 저는 관련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한국조선기술. 세계 1위였죠. 상업조선에선요. 컨테이너선, LNG선, 유조선. 전부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효율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군함은 다릅니다. 상업선은 빠르고 많이 실으면 됩니다. 하지만 군함은 오래 버티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죠. 설계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함정은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푸미폰 아두냐 대탐. 회색 함체가 파도를 가르고 있었죠. 캄보디아 해안 20해리 지점. 봉쇄선 중심.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96시간이 됐습니다. 나흘째였죠. 저는 남미에서 비슷한 작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해군이 마약 밀수선을 봉쇄했을 때였죠. 함정들이 교대로 투입됐습니다. 48시간 작전하고 교체됐죠. 그게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설계 철학이 다르다. 밑줄을 그었죠. 그리고 그 옆에 또 적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 걸 전제로 만든 배. 그날 이후 저는 해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공군이 하늘을 장악했지만 결정적이진 않았습니다. 폭격만으론 전쟁이 끝나지 않죠.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봉쇄가 완성되면 시간은 태국 편이 됩니다. 캄보디아는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상파울루 아침 하늘. 맑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태국만이었습니다. 회색 함정 한 척이 조용히 파도를 가르며 봉쇄선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 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분쟁은 바다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걸요. 공중도 육상도 아니었습니다. 해상 봉쇄가 전쟁의 실질적 종료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에서 만든 함정이 있었습니다.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봉쇄는 완성됐습니다. 무기는 오래 버틸 때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사흘째 같은 함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푸미폰 아두냐 대탐. 회색 함체가 여전히 캄보디아 해안 20해리 지점에 있었죠. 120시간째였습니다. 5일을 넘겼습니다. 교체 없이요.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함정 사진이 선명했죠. 갑판은 깨끗했습니다. 함체에 손상 흔적도 없었죠. 작전 중인 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작전 중이었습니다. 보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아누쿠비랑 접근을 시도한 화물선 세척이 회항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푸미폰 아두냐 대탐이 경고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함포 사격은 없었죠. 필요 없었습니다.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27년 해군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죠. 120시간 연속 작전은 비정상입니다. 승조원 피로도가 임계점을 넘깁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죠.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작은 실수가 쌓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미 작전을 떠올렸습니다. 브라질 해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선을 추적했을 때였죠. 작전 시간은 48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함정을 교체했죠. 승조원들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식사는 간단한 레이션으로 때웠습니다. 수면은 4시간도 못 잤죠. 교대 근무를 해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앞에 앉아 있으면 눈이 침침해졌죠. 72시간을 넘기면 위험 수준입니다. 판단 착오가 생깁니다. 아군 함정을 적으로 오인하기도 하죠. 통신 실수도 나옵니다. 그래서 해군은 48시간 단위로 함정을 교체합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하지만 이 함정은 120시간을 넘겼습니다. 그것도 고강도 봉쇄 작전을요. 24시간 경계 태세. 레이더 계속 가동. 통신 유지. 접근하는 모든 선박 식별. 모든 시스템이 쉬지 않고 작동 중이었죠. 왜 저 배가 중심입니까? 저는 함정 재원을 다시 봤습니다. 3,600톤급. 중형 호위함이었죠.
태국 해군이 보유한 최신 함정 중 하나였습니다. 2019년 취역.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됐죠. 한국 대우조선해양.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조선. 상업조선에선 세계 1위였죠. 컨테이너선, LNG선, 유조선. 전부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효율과 속도로 승부했죠. 하지만 군함은 다릅니다. 설계 철학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상업선은 효율이 전부입니다. 빠르게 건조하고 많이 실으면 되죠. 수익이 목표니까요. 하지만 군함은 생존이 목표입니다. 오래 버티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죠. 전장에선 지속성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저는 승조원 정보를 찾았습니다. 푸미폰 아두냐데탐 승조원은 약 140명이었죠. 비슷한 톤수 함정 치곤 적은 숫자였습니다. 보통 160명에서 180명 정도 탔거든요. 적은 승조원은 자동화를 의미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었죠.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면 승조원 부담이 줄어듭니다. 교대 근무가 원활해지죠. 휴식 시간이 확보됩니다. 피로도가 낮아집니다. 24시간 작전을 유지해도 시스템이 버팁니다. 사람은 쉬지만 배는 작동하죠. 레이더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엔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승조원은 최소한의 인원만 당직을 섭니다. 설계 철학이 다릅니다. 저는 화면 속 함정을 응시했습니다. 회색 함체. 깔끔한 선형. 레이더 마스트가 우뚝 솟아 있었죠. 겉으론 평범해 보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이건 급조된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대량 생산된 구축함들을요. 빠르게 만들었죠. 전시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능은 괜찮았지만 지속성은 부족했죠. 48시간 넘기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엔진 과열이 잦았죠.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승조원 피로도는 급상승했죠. 그래서 자주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5일을 넘겼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 걸 전제로 만든 배. 밑줄을 2번 그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이해하고 만들었죠. 짧은 전쟁은 화력으로 끝납니다. 미사일 몇 발로 결정나죠. 하지만 긴 전쟁은 다릅니다. 지속성으로 끝납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봉쇄는 긴 전쟁입니다. 저는 봉쇄 작전 보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 어선들도 출항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생계 활동이 멈췄습니다. 해안 도시 경제가 얼어붙기 시작했죠. 봉쇄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닙니다. 해안을 막으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수출입이 끊기고 어업이 중단되고 관광이 멈추죠. 처음엔 불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되죠. 일주일, 한 달, 석 달. 압박이 커집니다. 정권에 대한 불만이 쌓입니다. 심리적 압박입니다. 총 한 방 안 쏘고도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죠. 시간만 있으면요. 그리고 시간을 확보하려면 봉쇄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푸미폰 아두냐데탐은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죠. 경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박이 회항했습니다. 배가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죠. 120시간째 같은 자리. 흔들림 없이. 이 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봉쇄의 핵심은 화력이 아니라는 걸요. 지속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 그게 봉쇄의 완성도를 결정했죠. 그리고 이 함정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제품과 자동차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죠. 단순한 조선 강국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이해하는 나라였습니다. 설계 철학이 달랐습니다. 빠르게 만들어서 팔아치우는 게 아니었죠. 실전에서 오래 버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승조원 피로도를 고려했죠. 시스템 안정성을 우선했습니다. 화력보다 지속성을 택했죠.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나는 그제야 한국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었죠. 27년간 해군에 있으면서 수많은 함정을 봤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전부 봤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이지도 않았죠. 하지만 묵묵했습니다. 120시간을 버텼고 아직도 거기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요. 전장은 결국 준비된 나라를 기억합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뒤로 기댔습니다. 한국 함정은 이해했습니다. 봉쇄가 어떻게 완성됐는지도 알았죠.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태국은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체급이 10배 차이 나는데 말이죠. 그것도 장기전으로요. 저는 27년간 배웠습니다. 갑자기 터진 전쟁은 없다는 걸요.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뿌리가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책장으로 갔습니다. 동남아시아 역사책을 꺼냈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분쟁을 이해하려면 과거를 봐야 하니까요. 저는 국경보다 지도를 먼저 봅니다. 책장에서 꺼낸 건 동남아시아 역사 지도집이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식민지 시대 지도들이 빼곡했죠. 1900년대 초반 지도를 찾았습니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가 표시돼 있었죠. 캄보디아는 프랑스 보호령이었습니다. 라오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죠. 프랑스가 이 지역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넓은 영토였죠.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식민지였습니다. 반면 태국은 달랐습니다. 지도에서 유일하게 독립국으로 표시돼 있었죠. 노란색이었습니다. 프랑스령과 영국령 사이에 끼어 있었죠. 위치가 절묘했습니다. 완충지대였습니다. 영국이 서쪽 말레이 반도를 점령했죠. 버마도 장악했습니다. 동쪽엔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차지했죠. 두 열강이 직접 국경을 맞대면 충돌 위험이 컸습니다. 중간에 완충 공간이 필요했죠. 태국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양쪽 다 태국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압박했죠. 영토를 조금씩 떼어갔습니다. 태국은 버텨야 했죠. 완전히 먹히지 않으려면 양쪽의 땅을 내줘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선은 태국 의사와 무관하게 그어졌죠. 프랑스와 영국이 협상해서 정했습니다. 1893년, 1904년, 1907년. 여러 차례 조약이 체결됐죠. 태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따라갔습니다. 태국과 프랑스령 캄보디아 사이. 국경선이 복잡했죠.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산맥과 강을 따라 구불구불했죠. 그리고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 분쟁의 진원지였습니다. 다른 자료를 꺼냈죠. 1907년 프랑스가 제작한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도 하나가 수십 년을 만든다. 조약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분수령 원칙이었죠. 빗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로 국경을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태국 쪽으로 물이 흐르면 태국 땅, 캄보디아 쪽으로 흐르면 캄보디아 땅. 이론적으론 명확했습니다. 지역만 제대로 조사하면 국경은 자동으로 정해지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양국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었죠. 하지만 프랑스가 그은 선은 달랐습니다. 분수령을 무시했죠. 프레아 비히어 사원 지역의 실제 지형과 맞지 않았습니다. 지도상으론 캄보디아 쪽에 있었지만 실제 분수령은 달랐죠. 사원은 태국 쪽이어야 했습니다. 프랑스에 유리하게 그은 선이었습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프레아 비히어는 힌두 사원이었죠. 9세기에 지어진 유적이었습니다. 크메르 제국의 건축물이었죠. 역사적 가치가 컸습니다. 프랑스는 원했습니다. 식민지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문화유산이 필요했죠. 우리가 위대한 문명을 보존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원을 캄보디아 쪽에 넣었죠. 지형조사는 대충 했습니다. 태국은 몰랐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몰랐죠. 지도가 잘못됐다는 걸요. 1907년 지도를 받았을 때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측량 기술도 부족했죠.
산악 지역은 접근도 어려웠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1954년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했죠.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베트남이 독립했죠. 캄보디아도 독립했습니다. 라오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졌습니다. 태국이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독립한 캄보디아가 프레아 비히어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죠. 태국은 반발했습니다. 지도가 잘못됐다고 했죠. 분수령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거부했습니다. 1907년 지도가 공식 문서라고 했죠. 조약에 근거한 국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국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분쟁이 격화됐습니다. 양국은 법정으로 갔습니다. 1959년 캄보디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헤이그, 네덜란드. 판결은 1962년 6월 15일에 나왔죠.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캄보디아 승소, 태국 패소. 9대3 판결이었죠. 법원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1907년 지도가 제작됐을 때 태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묵인했죠. 그 사이 캄보디아가 실효적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도 오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효적 지배를 인정했죠. 프레아 비히어는 캄보디아 땅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태국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원 판결이었죠.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법은 끝났지만 감정은 끝나지 않았다.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27년간 남미에서 비슷한 패턴을 봤죠. 식민지 시대에 그어진 국경선. 독립 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 에콰도르와 페루. 볼리비아와 칠레.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전부 같은 이유였습니다. 식민지의 선은 전쟁보다 오래간다. 유럽 열강이 자기들 편의대로 그은 선이었죠. 현지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형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죠. 지도 하나 그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100년을 갔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죠.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국 입장에선 억울했을 겁니다. 잘못된 지도를 근거로 땅을 빼앗겼으니까요. 국제법원도 인정하지 않았죠. 절차적 문제라는 이유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남았습니다. 국민 감정이 쌓였죠. 정치인들은 이 감정을 이용했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죠. 캄보디아가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했습니다. 단독으로요. 태국과 협의 없이요. 상처를 건드렸다. 태국 국민 감정이 폭발했죠.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방콕 거리에 수만 명이 모였죠. 우리 땅을 빼앗았다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정부도 압박받았죠. 여론이 강했으니까요. 그해 7월부터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소규모였죠. 국경 경비대끼리 총격전. 몇 명 죽고 다치고, 그리고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고, 반복됐습니다. 2011년까지 계속됐죠. 국제사회가 중재했습니다. 유엔이 개입했죠. 아세안도 나섰습니다. 평화유지군 파견까지 논의됐죠. 결국 양국이 물러났습니다. 충돌은 멈췄죠.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감정만 더 깊어졌죠. 태국은 억울함을 사겼습니다. 캄보디아는 경계심을 키웠죠. 양국 관계는 냉각됐습니다. 국경 긴장은 계속 유지됐죠. 책장을 넘겼습니다. 2025년 11월. 지금 충돌이 다시 시작됐죠.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전면전 수준이었죠. 왜 지금입니까? 생각했습니다. 100년 묵은 분쟁이 왜 갑자기 폭발했느냐는 거죠. 감정만으론 설명이 안 됐습니다. 감정은 늘 있었으니까요. 2008년에도 있었고 2011년에도 있었죠. 뭔가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했죠. 1907년 잘못된 지도.
1962년 국제법원 판결. 2008년 유네스코 등재. 반복된 충돌. 굳어진 감정. 이건 국경선이 아니라 굳어버린 분노다. 펜을 놓았습니다. 역사는 이해했죠.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왜 태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지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역사적 감정만으론 장기전을 정당화할 수 없죠. 명분이 바뀌었을 겁니다. 최근 보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태국군의 공격 목표. 국경만이 아니었죠. 캄보디아 내륙도 타격했습니다. 프레아 비히어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요. 왜 저기까지 갑니까?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캄보디아 내륙. 국경에서 멀어진 지역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카지노 단지들. 스캠 범죄 거점들. 태국군 타격 지점과 겹쳤죠. 그래서 이 지역은 늘 불안했다. 역사가 원인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명분을 제공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이름이 바뀌는 순간 성격이 바뀐다.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보도가 떴습니다. 태국군 공격 목표 변경. 국경 지역이 아니었죠. 캄보디아 내륙이었습니다. 포이펫, 바벳, 시아누쿠빌 인근, 프레아 비히어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들이었죠. 왜 저기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태국군 타격 지점에 표시를 했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전부 특정 시설 주변이었죠. 카지노 단지, 대형 건물들,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시설들이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뛰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카지노 산업. 2019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중국인 관광객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온라인 도박이었습니다. 그것도 불법이었죠. 중국 본토에선 금지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선 합법이었죠. 국경지대에 대형 카지노가 생겼습니다. 명목상 관광시설이었지만 실제론 온라인 도박 운영 거점이었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었습니다. 스캠이었습니다. 전화 사기, 인터넷 사기, 투자 사기. 조직적으로 운영됐죠. 건물 하나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 세계 사람들을 속였죠. 피해 규모가 막대했습니다. 동남아 전역에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도 마찬가지였죠. 매년 수십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소용없었죠. 캄보디아 정부가 보호했으니까요.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카지노 운영 구조. 표면적으론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주는 달랐죠. 정치인 가족, 군 고위층, 권력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훈센 정권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1985년부터 40년 가까이 집권했죠. 2023년 아들 훈마네트에게 권력을 넘겼습니다. 부자 세습이었죠. 권위주의 정권이었습니다. 카지노 수익이 정권으로 흘러갔습니다. 뇌물, 로비, 비자금. 구조가 복잡했지만 결국 같은 곳으로 갔죠. 정권 유지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호받았죠. 저건 우연이 아니다. 27년 남미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범죄 조직이 특정 지역을 장악하면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죠. 정치권과 결탁, 경찰 매수, 군 묵인, 국가 기능이 마비됩니다. 캄보디아도 그 단계였습니다. 카지노는 합법 사업이 아니었죠. 범죄 거점이었습니다. 스캠 조직이 군사 조직처럼 움직였죠. 무장경비, 철조망, CCTV, 탈출도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게임이 달라졌다. 태국 정부 발표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국경 안보 강화, 조직 범죄 소탕, 불법 활동 차단. 단어가 바뀌었죠.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명분이 전환됐습니다. 영토 분쟁이면 국제사회가 개입합니다. 유엔이 나서죠.
중재 압박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범죄 소탕은 다릅니다.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죠. 영토는 협상 대상이지만 범죄는 아니다. 태국은 이 프레임을 선택했습니다. 국경 분쟁에서 범죄와의 전쟁으로. 명분이 강력했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데요. 국제사회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태국 외교부 성명.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태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 피해 규모가 수십억 바트에 달한다.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다. 논리가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단속을 요청했죠. 수년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움직이지 않았죠. 오히려 범죄 조직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니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태국은 명분을 선점했다. 이 프레임은 강력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반박하기 어려웠죠. 범죄 소탕을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주권 침해라고 외쳐도 설득력이 없었죠. 왜 범죄 조직을 보호합니까? 오히려 캄보디아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단속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했죠.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권이 범죄 수익을 받았으니까요. 분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경 분쟁에서 체제 압박으로, 단기 충돌에서 장기 붕괴 전략으로. 태국은 시간을 확보했죠. 명분이 있으니 천천히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태국 편이다.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태국은 처음부터 이걸 노렸을 겁니다. 국경 분쟁은 명분이었죠. 진짜 목표는 범죄 조직 제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캄보디아 정권 압박이었죠. 땅이 아니라 돈줄을 끊고 있었습니다. 카지노가 무너지면 정권 자금줄이 끊깁니다. 스캠 조직이 사라지면 뇌물 루트가 막히죠. 경제적 압박이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훔마네트 정권이 흔들립니다. 보도를 더 찾았습니다. 캄보디아 내부 동향, 정권 내 균열, 군부 불만, 국민 불안, 해안 봉쇄로 경제가 얼어붙고 있었죠. 카지노 수익도 타격받았습니다. 압박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봉쇄선을 유지하고 범죄 거점을 하나씩 제거하면 됐죠. 시간이 지날수록 캄보디아가 무너질 겁니다. 명분 전쟁이었습니다. 총보다 강한 게 명분입니다.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죠. 태국은 그걸 만들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반박할 수 없는 프레임이었죠.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방금 내렸으니까요. 머릿속으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100년 역사, 국경 분쟁, 범죄 조직, 정권 부패. 전부 연결됐죠. 태국은 오래 준비했을 겁니다. 카지노 정보 수집, 스캠 피해 사례 축적, 국제 여론 조성,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군사작전 개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확보한 전략이었죠. 이건 오래간다. 창밖을 봤습니다. 상파울루 밤하늘. 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동남아시아였죠. 태국과 캄보디아. 역사와 범죄. 명분과 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범죄 조직의 실체였죠. 카지노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 더 있었죠. 다음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범죄는 숨어 있을 때 범죄다. 위성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캄보디아 포이펫 인근. 국경에서 15km 떨어진 지점이었죠. 대형 건물이 보였습니다. 10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주차장도 넓었죠. 겉보기엔 평범한 리조트 단지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배치를 봤습니다. 디귿자 형태였죠. 중앙에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주변엔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죠. 출입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경비 초소가 보였습니다. 군사기지 구조였습니다. 27년간 해군에 있으면서 기지 설계를 수없이 봤습니다. 방어 개념이 들어간 건물은 특징이 있죠. 출입 통제, 시야 확보, 퇴로 차단,
이 카지노 건물엔 그게 전부 있었습니다. 관광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이 건물의 용도. 명목상 온라인 카지노 운영센터였죠. 직원 2,000명 규모. 24시간 가동. 연중 무휴 운영.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탈북자 증언이 있었습니다. 아니, 탈출자 증언이었죠. 이곳에서 일하다 빠져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남아 각국 출신이었죠.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취업 사기로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여권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했죠. 무장경비가 24시간 감시했습니다. 도망치려다 잡히면 폭행당했죠. 심하면 실종됐습니다. 사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현대판 노예였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크립트대로 읽었죠. 투자 유도, 대출 사기, 로맨스 스캠. 온갖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죠.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범죄 국가였죠. 국가가 범죄를 산업화한 구조였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었습니다. 최근 보도를 봤습니다. 태국군이 이 건물들을 타격했을 때 나온 내용이었죠. 건물 내부에서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소총, 탄약, 수류탄, 군수품이었습니다. 카지노가 아니었습니다. 군사기지였습니다. 탄약고로 사용되고 있었죠. 콘크리트 구조가 방어력을 제공했습니다. 10층 건물이 감시탑 역할을 했죠. 넓은 광장은 병력 집결지였습니다. 정권이 보호하는 순간 그건 체제다. 캄보디아 군과 범죄 조직이 결탁했습니다. 아니, 결탁이 아니었죠. 통합이었습니다. 군 장교들이 카지노 경영진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전직 군인이었죠. 무기는 군에서 나왔습니다.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국가와 범죄의 경계, 군대와 조직의 경계, 합법과 불법의 경계. 전부 무너졌죠. 캄보디아 정권에선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훈센 정권이었습니다. 1985년부터 집권했죠. 40년 가까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2023년 아들 훈마네트에게 물려줬죠. 부자 세습.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카지노 수익이 정권 자금이 됐습니다. 직접적이진 않았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거쳤죠. 페이퍼 컴퍼니, 역외 계좌, 뇌물과 리베이트. 하지만 결국 같은 곳으로 갔습니다. 훈센 가족, 군부 고위층, 집권 세력. 그래서 단속이 없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압박했습니다. 유엔도 권고했죠. 인권 단체들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죠. 오히려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범죄를 보호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죠. 상파울루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있었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남미가 떠올랐습니다. 콜롬비아. 1980년대. 메데인 카르텔. 파블로 에스코바르. 마약 조직이 도시를 장악했죠. 경찰을 매수했습니다. 정치인을 협박했죠. 군대조차 무력했습니다. 국가가 기능을 잃었습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 로스제타스. 범죄 조직이 주 정부보다 강했죠. 군과 교전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남미에서 수없이 봤다. 브라질에서도 봤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빈민가. 무기 밀매. 경찰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었죠. 조직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재판하고 처형했죠. 2단계에 오면 국가는 멈춘다. 정부가 영토의 일부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군대를 보내도 소용없죠. 주민들이 조직 편을 듭니다. 경제가 범죄에 의존하니까요. 일자리를 조직이 제공하니까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캄보디아도 그 단계였습니다. 카지노 지역은 정부 통제를 벗어났죠. 범죄 조직이 지배했습니다. 아니, 정권 자체가 범죄 조직이었죠. 그리고 끝은 항상 같았다.
남미에서 봤습니다. 이런 구조는 내부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 압박만이 해답이죠. 콜롬비아는 미국 개입으로 카르텔을 무너뜨렸습니다. 멕시코는 아직도 싸우고 있죠. 캄보디아는 어떻게 될까요? 태국이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카지노를 타격했죠. 해상을 봉쇄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명분을 제시했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정권은 범죄 수익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중간은 없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태국의 공세가 정당성을 얻은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죠. 범죄 국가를 상대로 한 소탕 작전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침묵했습니다. 유엔도 강하게 나서지 못했죠. 미국도 중재만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태국 쪽에 있었으니까요. 범죄 소탕을 반대할 수 없었죠. 캄보디아는 고립됐습니다. 정권은 변명했습니다. 주권 침해라고 외쳤죠.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왜 범죄를 단속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이 커졌습니다. 해상 봉쇄로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카지노 타격으로 자금줄이 끊겼죠. 국제 여론도 악화됐습니다. 정권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훔마네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범죄 조직을 포기하고 태국과 협상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무너지거나. 시간은 태국 편이었습니다. 명분도 태국 편이었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제거 작업이다. 태국은 체급 우위를 이용해서 범죄 국가를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압박, 경제적 봉쇄, 외교적 고립,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해상 봉쇄, 지속적인 압박, 흔들리지 않는 작전. 그 중심에 한국에서 만든 함정이 있었죠.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시작하지만 명분으로 끝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록을 찾았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태국 캄보디아 충돌 관련 긴급 회의였죠. 결과를 봤습니다. 결의안 없음. 성명서만 발표됐습니다. 양측의 자제를 촉구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면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병력 수만 명이 투입됐죠. 공군 작전, 해상 봉쇄, 내륙 타격,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자제 촉구만 했죠. 왜 아무도 못 막지? 미국 국무부 성명도 확인했습니다. 양국의 대화를 권장한다.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 중국 외교부도 비슷했죠. 지역 안정을 희망한다. 일본도 같았습니다. 전부 중재 시도뿐이었습니다. 강력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경제 제재도 없었죠. 무기 금수 조치도 없었습니다. 평화유지군 파견 논의조차 없었죠. 그냥 대화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27년간 국제 분쟁을 봤습니다. 유엔이 개입하는 패턴을 알았죠. 영토 분쟁이면 즉시 움직입니다. 중재단 파견, 완충지대 설정, 평화협상 주선, 적극적으로 나서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뭔가 계산이 안 맞았죠. 체급이 10배 차이 나는 전쟁입니다. 약소국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죠. 보통이면 국제사회가 강하게 개입합니다. 그런데 침묵했습니다. 이건 군사력이 아니라 명분의 문제다. 답을 찾았습니다. 태국이 프레임을 바꿨기 때문이었죠. 국경 분쟁이 아니라 범죄 소탕. 영토 회복이 아니라 자국민 보호. 침략이 아니라 정당 방위. 명분이 달랐습니다. 태국 정부 발표를 다시 봤습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했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국경 분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일 후부터 바뀌었죠. 범죄 조직 소탕, 자국민 피해 방지, 불법 활동 차단.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태국 국민 피해 사례, 스캠 피해액 통계,
카지노 범죄 조직 자료. 캄보디아 정부에 보낸 단속 요청 문서. 전부 공개했죠. 아, 명분이다. 국제사회는 이 구도를 뒤집기 어려웠습니다. 영토 분쟁이면 침략이라고 규정할 수 있죠. 하지만 범죄 소탕은 다릅니다.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니까요. 개인 명분이 상실됐습니다. 유엔 헌장을 펼쳤습니다. 제51조. 자위권 조항이었죠. 무력 공격을 받은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태국은 이걸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태국 국민을 공격했다. 법리적으로 막힐 게 없었습니다. 물론 억지 논리였습니다. 스캠 조직과 군사 공격은 다르죠. 하지만 국제법은 애매했습니다. 공격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죠. 사이버 공격도 공격입니까? 경제 공격은요? 범죄 공격은요?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묵인. 범죄 조직을 단속하지 않은 건 방조죠. 방조는 공범입니다. 그러니 캄보디아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건 구조다. 국제사회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태국을 강하게 비난하면 범죄를 옹호하느냐는 반론이 나옵니다. 캄보디아를 지지하면 범죄 국가를 보호하느냐는 공격이 들어오죠. 양쪽 다 부담스러웠습니다. 국제사회는 정의보다 설명 가능한 선택을 한다. 현실 정치였습니다. 도덕이 아니라 이해관계였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이익을 먼저 봅니다. 태국을 막을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범죄 소탕을 지지하는 게 국내 정치에 유리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자료를 찾았습니다. 2025년 1월 재집권. 미국 우선주의 기조였죠. 해외 분쟁 개입 최소화. 동맹국 부담 증가. 중재는 하되 강제는 안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중재 시도는 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양국을 방문했죠. 대화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죠. 태국이 거부하자 물러났습니다.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죠. 왜입니까? 정치적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태국을 강하게 막으면 범죄편을 드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내 여론도 반발하죠. 왜 범죄 조직을 보호하느냐고요? 개입할 수 없다. 게다가 실리도 없었습니다. 태국은 미국 우방이었죠. 군사 협력 관계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 영향권이었죠. 미국 입장에선 태국 편이 유리했습니다. 전략적 계산이었습니다. 중국도 강하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를 지지하긴 했죠. 하지만 범죄 단지 문제가 걸렸습니다. 중국 국민도 스캠 피해를 봤거든요. 캄보디아를 강하게 옹호하면 국내 반발이 나왔습니다. 딜레마였습니다. 아세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남아 국가연합. 회원국끼리 분쟁이 생기면 중재하죠. 하지만 이번엔 손을 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양쪽 다 회원국이었죠. 편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전부 스캠 피해를 봤죠. 캄보디아를 강하게 옹호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국 입장에 공감했죠. 태국은 싸우고 있었고 캄보디아는 설명하지 못했다. 캄보디아 외교가 무너졌습니다. 유엔에서 주권 침해를 외쳤죠. 영토 보전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왜 범죄를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정이라고 하면 방조라는 반론이 나왔죠.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라는 비판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쪽도 답이 아니었죠. 고립됐습니다. 명분을 선점한 쪽이 시간을 지배한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죠. 머릿속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전쟁은 군사적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외교적으로 끝나 있었죠. 태국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않으니 천천히 압박할 수 있었죠. 봉쇄를 유지하고 범죄 거점을 하나씩 제거하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캄보디아가 무너질 겁니다. 승패는 이미 정해졌다. 창밖을 봤습니다. 상파울루 밤하늘. 달이 떠 있었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동남아시아에선 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총성보다 명분이 싸웠죠. 군대보다 외교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냉정한 계산이 있었죠. 그래서 세계는 침묵했다. 전쟁은 언제나 중심이 있다. 모니터를 끄고 뒤로 기댔습니다. 일주일간 이 분쟁을 추적했죠. 전력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파고들었죠. 범죄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국제 정치를 분석했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태국은 압도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군사적으로요. 공군이 하늘을 장악했죠. 육군이 국경을 압박했습니다. 해군이 바다를 봉쇄했죠. 외교적으로도 이겼습니다. 명분을 선점했죠. 범죄 소탕이라는 프레임.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확보했죠. 천천히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얼어붙었죠. 해상 봉쇄로 수출입이 중단됐습니다. 관광 수입도 끊겼죠. 카지노 타격으로 정권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정치적으로 고립됐습니다. 유엔도 미국도 중국도 강하게 나서지 못했죠. 캄보디아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범죄를 단속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었죠. 끝났다. 전쟁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태국이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범죄 조직 제거, 캄보디아 정권 압박, 국경 지역 통제. 시간은 태국 편이었죠. 하지만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어디서 결정됐나? 책상 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공군 전력 분석, 육군 배치도, 외교 문서, 범죄 조직 보고서. 전부 중요했죠. 하지만 결정적이진 않았습니다. 폭격만으론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상군만으론 충분하지 않죠. 명분만으론 시간을 못 벌어요. 전부 필요했지만 결정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결정적이었습니까? 지도를 펼쳤습니다. 태국만, 캄보디아 해안선, 그리고 봉쇄선. 거기에 표시가 하나 있었죠. 푸미폰 아두냐 대탐. 바다였습니다. 하늘을 장악해도 땅을 점령하진 못합니다. 지상군을 투입해도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바다를 막으면 모든 게 멈춥니다. 보급이 끊깁니다. 경제가 마비되죠. 탈출로가 사라집니다. 압박이 24시간 계속되죠. 상대는 숨도 못 쉽니다. 그 중심은 늘 조용하다. 푸미폰 아두냐 대탐. 3600톤급 호위함. 한국에서 건조된 배였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이지도 않았죠. 하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체 없이요. 흔들림 없이요. 작전을 완수하고 있었죠. 접근하는 선박을 차단했습니다. 경고만으로 충분했죠. 한 포를 쏠 필요도 없었습니다. 존재만으로 봉쇄를 완성했습니다. 27년 해군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전력이라고요. 오래 버티는 시스템. 흔들리지 않는 작전. 지속 가능한 봉쇄. 완벽했습니다. 일반 함정은 48시간을 못 넘깁니다. 승조원이 지치죠. 시스템이 무리가 갑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배는 일주일을 넘겼죠. 설계가 달랐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승조원 피로도 관리. 작전 지속성. 전쟁이 길어질 걸 전제로 만든 배였습니다. 한국은 이걸 이해하고 만들었죠.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철학이었죠. 빠르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전쟁. 화력이 아니라 지속성. 폭발력이 아니라 안정성. 한국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상업조선 1위 국가였죠. 효율과 속도로 승부했습니다. 하지만 군함은 달랐죠. 전장을 이해했습니다. 짧은 전쟁은 화력으로 끝나죠. 하지만 긴 전쟁은 지속성으로 끝납니다. 봉쇄는 긴 전쟁이죠. 일주일, 한 달, 석 달. 끝까지 버티는 쪽이 이깁니다. 푸미폰 아두냐 대탐은 버텼습니다. 일주일째 같은 자리였죠. 아직도 작전 중이었습니다. 시스템은 안정적이었죠.
승조원은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피로도가 관리됐죠. 이 봉쇄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무너졌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죠. 바다가 막혔으니까요. 보급로가 끊겼습니다. 경제가 얼어붙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론도 흔들리지 않았다. 창밖을 봤습니다. 상파울루 새벽 하늘. 별이 사라지고 있었죠.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태국만 위였습니다. 회색 함정 한 척이 조용히 파도 위에 떠 있었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뉴스 일면을 장식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전쟁의 중심에. 한국에서 만든 배였습니다. 값싼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선택된 표준이었죠. 태국이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성능, 화력이 아니라 지속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역 해군들이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전부 봤죠. 한국산 함정이 실전에서 뭘 했는지. 일주일 넘게 봉쇄선을 유지했다는 걸.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이게 진짜 전력이라는 걸 말입니다. 선택이 바뀔 겁니다. 다음에 함정을 도입할 때 가격표만 보지 않을 겁니다. 작전 지속성을 물을 거예요. 승조원 피로도 관리를 확인할 겁니다. 시스템 안정성을 따질 거죠. 한국 방산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이해하는 나라였죠.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노트를 닫았습니다. 나는 한국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다. 특정 국가를 칭찬하는 순간 분석가로서의 생명이 끝난다고 배워왔습니다. 중립을 생명처럼 여겼죠. 하지만 전장은 다릅니다. 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래 버티는 시스템만 기록하죠. 흔들리지 않는 작전만 남깁니다. 끝까지 유지되는 봉쇄선만 증명합니다. 이번 분쟁에서 그 기록의 중심에 한국 함정이 있었습니다. 27년간 해군에 있으면서 수많은 함정을 봤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최강국들의 배를 전부 봤죠.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기준을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화력으로 압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속성으로 증명했죠. 빠른 속도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힘으로 완성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알게 될 겁니다. 전장에서 진짜 강한 배가 무엇인지를요.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 실전 결과로 말하는 나라가 어디인지를요. 한국은 더 이상 값싼 대안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선택된 기준입니다. 전쟁을 이해하는 나라입니다. 전장이 인정한 기술입니다. 체급 차이로 시작된 분쟁은 범죄 국가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한국산 함정이 전장의 기준이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전장은 결국 준비된 나라를 기억합니다. 바로 한국을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